안녕하세요. 네. 혹시 기본서 가져왔어요? 지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도 돼요. 예. 기본서를 좀 조금 보려고요. 예. 가져오세요. 이 문제 어땠어요? 다 풀어 보시고 오신 거예요? 예. 일제강점기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문제가 5개나 됐는데요. 그죠? 뭐, 늘 그렇지만 패턴이 정치 문제가 한 70% 정도 나오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문화 파트죠. 지금 거의 정치와 문화가 거의 모든 시험에서 7대3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 조금,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사회 조금. 이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전에 경제 문제, 특별히 수치제도나 토지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왔었는데, 요즘에 잘 못 보겠습니다. 예. 워낙에 내용이 소략하고 나왔던 게 다 나오다 보니까 예전엔 좀 신기한 듯 대동법이니 균역법이니 뭐 좀 냈지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대동법 균역법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 파트를 더 깊게 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1번 볼게요.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용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건 뭐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요. 이제 승배 찌르개. 이건 구석기 후기잖아요. 예. 뭐 다 아는 것도 하나씩 다 체크하겠습니다. 예, 기출은 우리가 귀하게 돼야 되니까. 예.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이건 청동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언제일까요? 세기로 표현하면 기원전 8에서 7세기 무렵 그렇게 표현하죠. 기원전 8에서 7세기 무렵.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청동기 초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또 나무로 만든 농기구. 이것도 중요한 애요.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언제까지 썼을까요? 농기구는 처음에는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썼을까요? 청동기까지도 계속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 때에는 청동 농기구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억은 그래서 구석기와 청동기를 잘못 연결해 놓았고요. 니은번 붉은 간토기.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고 검은 간토기가 철기죠. 붉은 게 먼저예요. 붉었다가 나중에 썩었죠. 네. 거친 무늬가 올 동그라미. 거미, 고비. 그죠? 거미, 고비 모두가 다 청동기 시대 때이죠. 니은이 맞네요. 반달돌칼은 청돌기의 아주 대표적인 돌이죠. 예. 반달돌칼, 청동기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벼농사라고 안 했으면 신석기로 보이는데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중요한 말이네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쵸?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계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예, 신석기 시대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번 눌런찍기 무늬토기 언제 토기입니까? 신석기 전기 토기죠. 우리 그 신석기 토기가요. 초기의 토기는 이덧누리 있죠. 덧누리 있죠. 이덧누리 있고 그 다음에 빗살 무늬토기가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신석기 후기에 채문토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결 무늬토기나 번개 무늬토기가 있는데 보통 요 두 개에서 좀 많이 나오죠. 요거 뭘 줄임말입니까? 이름 민무늬토기, 덧무늬토기 그리고 바로 이것이 눌러찍기 무늬토기인 거죠. 눌러찍기 무늬토기. 이거는 신석기 전기의 토기죠.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것도 원시 수공업으로 신석기가 되는 것이죠. 답이 3번이고요. 예. 1번을 틀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쉬운 문제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쉬운 문제에 집중합니다.
쉬운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시죠? 예. 어려운 문제 다른 친구들 많이 틀릴 때 틀려도 시험 붙어요. 근데 쉬운 문제 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들 시험 보고 나오면 어려운 문제 틀렸다고 난리가 나는데 슬쩍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애들 다 맞춘 거 있죠. 시험의 태도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겸허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겸손한 태도가 시험을 붙게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 그랬어요. 이 불교 사상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개인적 정신체계를 추구하는 경향 밑줄. 그 중에 또 더 중요한 단어를 찾자면 개인적 동그라미. 지금 이 선종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선종은요. 참선 좌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정말 개인적이죠. 높은 남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이고 몇 달이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고 이러고 있다가 깨달음을 얻는 건데 그게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그 사람밖에 몰라요. 겨우 조금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이 참선하고 있는 사람이나 스승 정도 한 서너 사람 정도가 또 비슷한 깨달음을 가져서 요 정도 비슷하면 우리 한 파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종의 파들이 그렇게 갑자기 구산선문이라고 늦게 들어왔어도 9개 종파나 그렇게 된 거예요. 선종은 개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국가가 있는데 중앙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호족들도 자기들만의 거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들도 또한 개별적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 밑줄, 독자적 동그라미, 개인적 독자적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는 자들 밑줄. 아예 이렇게 딱 시험에 예전에 나온 적도 있었다고 제가 그랬죠? 스스로를 성주나 장군이라 칭하는 자들, 성장, 이게 바로 호족이잖아요. 근데 끝에 큰 호응을 받았다 밑줄. 큰 호응을 받았다. 여태까지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호족이 수용하였다 그랬죠? 또는 다른 말로 유행했다 그랬죠?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호응받았다, 수용했다, 예, 유행했다. 예. 선종인데요. 선종하면은 문화재가 나올 게 승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형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선종은요. 조형 예술과 관련이 없어요. 조형 예술 발달이라고 하면 그건 틀려. 그것도 기출인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나 염거화 상탑 이런 승탑이 나왔다고 조형 예술 이러면 안 돼요. 그 조형 예술 아닙니까? 조형 예술 맞아요. 그렇지만 조형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종이 화려해요. 교종은 아주 화려하다고. 답이 이제 2번입니다. 2번. 예. 이건 지금 뭐 불교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았나 그렇게 묻고 있는데 뭐 1번은 달리 어떻게 문제를 바꿔볼 수는 없는데 3번은 무엇의 영향받았다고 하면 좋을까요? 그쵸. 원나라 석탑의 영향이다 이래도 되고 불교로 한다면 라마 불교 그러면 되죠.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뭐 영향받았다고 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이건 같은 불교이긴 한데 미륵신앙 영향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이 문제가 위의 것이 선종이라는 게 명확하다면 동그라미 4번은 절대 고를 수 없어요. 선종 언제 들어왔습니까? 신라 하대잖아요.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로 끝났다고 그랬죠? 4번 고르면 이상한 거예요. 3번 미출진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개혁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그랬죠. 우리 천도하려고 했으나 천도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신문왕도 있네요. 그죠? 신문왕 달구벌 천도 시도가 있었고 또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 시도가 있었죠. 그죠?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서경 천도 시도도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본서 있으시면은 기본서의 263쪽 보세요. 기본서의 263쪽에 우리 그 천도 부분 정리해 놓은 건데 그 263쪽에 보시면은 천도가 된 게 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천도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례들 제가 모아놨죠. 네? 그런 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서경천도는 두 번이나 시도가 되었죠. 어느 왕 때? 정종 때. 그죠? 그 광군 만들었던, 거란대비 광군 만들었던 그 정종 때. 여기 문제 있잖아요. 그죠? 정종 때 천도 계획이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사도를 두었다 그랬는데요. 일단 답은 서경입니다. 평양인데, 여기 서경기 사도 동그라미. 사실 시험에 뭐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나왔는데요. 나왔으면 또 요게 문제로 나왔잖아요. 친절하게 문제로 나왔잖아요. 우리 보고 고르라고 하진 않았는데 요게 나왔으면 그 다음엔 답으로 나옵니다. 한 번 문제로 나오면 한 번은 답으로 나와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 이 서경기 사도가 뭐냐? 그냥 그 행정구역 명칭의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서경기 사도예요. 어디다 했냐면 서경 주변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서경이 그 서경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건 서쪽 경기 이런 뜻인데 그냥 서경기는요 그냥 서경 주변이라고 생각하셔요. 한문이 달라. 뭔지 알죠? 서경기는 서쪽 경기인데 서경기는 서경 근처에 있다고. 그렇죠? 어느 왕 때래요? 문종 별표. 저라면 이거 외웁니다. 시험에 나오면 외우는 거지 뭐. 그러나 서경기 사도는요 서경 근처인데 서경이 죽으면서 서경기 사도도 없어졌어요. 서경이 언제 죽었을까요? 묘청해난 진압되고 서경기 사도도 없어진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졌다. 예. 1번에 보시면 직지심체유절이 가능이 됐대요. 직지심체유절은 여태까지 계속 물었던 게 딱 두 개입니다. 몇 년도냐? 어느 절이냐? 몇 년도예요? 직지심체유절이니까 77심체유절이겠죠. 그렇죠? 1377입니다. 우왕 때. 화통도감과 같은 해라는 문제가 두 번이나 있었죠.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지역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직지심체유절이 가능이 되었다. 어디서요? 가장 많은 오답은 강화도였습니다. 상정고급예문과 헷갈리라고. 청주 흥덕사죠. 절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하세요. 청주 흥덕사. 진울이 이곳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우리가 진울의 그 신앙결사운동을 수선사 결사라고 하긴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그 동네 이름이 어딘지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네. 산은 알아요. 송광산이에요. 송광산 수선사예요. 그래서 그 절이 송광사였던 적도 있었어요. 송광산 수선사예요. 어딜까요? 순천입니다. 순천. 전라도 순천. 진우를 떠나 혼자 백년사 만든 사람 있죠? 요새. 요새는 백년사 결사인데 그건 어디예요? 그거는 전남 강진 만덕사예요. 강진 만덕사. 두 개 다 전라도네요. 알아둡시다. 예. 수선사는 전라도 순천이고요. 백년사는 전라도 강진입니다. 3번에 조이총 이거겠죠? 예, 이건 어려운 거 없고요. 3번이 답이고 강조 동그라미. 강조의 정변 바로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의 원인인데요. 강조의 정변으로 누가 당했다 그랬어요? 일단 천추태후 일파가 당했습니다. 천추태후 일파.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했었죠? 문제에서 천추태후 일파랑 또 조금 더 한다면 누가 또 당했다고요? 여기 이 사람 있죠? 김치양 일파. 그래서 천추태후 일파, 김치양 일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당신도 잘못이야 이러면서 목종도 시한 이 사건이 뭐예요? 이게 바로 강조의 정변이죠. 그래서 강조가 나오고 또는 이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게 바로 거란 2차 침입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쳐들어와요? 거란의 성종이 쳐들어오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건 뭐 쳐주면 봐도 알겠는데요. 뭐예요? 물산 장려 운동이죠. 네. 조선 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하는 계기? 회사령은 벌써 폐지됐는데 뭐 회사령은 20년대 시작하자마자잖아요. 1920년에 폐지가 됐죠. 근데 폐지 동그라미. 폐지가 뭐예요?
신고제 됐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회사령 폐지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고 있지 사실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히려 회사령 폐지와 관세 철폐령이 물산 장려 운동의 계기가 되었죠. 회사령을 폐지하는 계기가 아니라 회사령이 계기가 됐죠. 그죠? 뭐랑 뭐가요? 회사령 폐지와 관세 철폐령이.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일단 원산 총파업 언젠가요? 1929년이죠. 물산 장려 운동은요. 20년대 후반만 가도 흐지부지해집니다. 물산 장려 운동은 20년대 후반만 가도 흐지부지해져요? 절대로 30년대로 못 풀어요. 그래서 20년대로 끝나버리는 게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20년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해질까요? 물산 장려 운동의 한계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 친일 세력이 들어왔죠. 그죠? 친일 세력의 참여. 그게 문제예요. 누가 참여했다고요? 친일 세력의 참여로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 우파들이 아이고 여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래가지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또 자본가들에게 이익이 독점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들만 돈 벌었다 이거예요. 자본가에게 이익이 집중됐다는 거 하나. 또 하나 누가 참여했다? 친일 세력의 참여라고.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조선노동총동맹에 적극적 참여 아니에요. 참여 동그라미. 다른 사람 써는 거예요. 조선노동총동맹은 1924년에 만들어진 말 그대로 노동자 농민운동하는 그런 단체인데 1924년이죠. 뭔 뜻이에요? 사회주의자란 뜻이잖아요. 물산장려운동이 친일파 들어와서 망했어요? 사회주의자 들어와서 망했어요? 친일파 들어와서 망했죠. 이걸 계속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주의자라고 쓰지 않고 사회주의 세력 중에 하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물산장려운동은 민족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에 하나예요? 민족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예요. 우파 운동 중에 하나예요. 좌파는 여기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답이 3번에 조만식 동그라미 평양 동그라미.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죠.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우리 지난달인가 문무왕의 제위기간을 한번 외워본 적이 있었는데요. 문무왕 동그라미. 문무왕은 제위기간을 외우는 게 좋아요. 아주 그 사이에 뭐 멸망도 많고 사람도 움직이고 부흥운동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문무왕을 잘 아시면 좋아요. 661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근데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661년부터 이제 백제 멸망 그 다음 사건부터가 문무왕 거예요. 이건 조금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660년 그리고 668년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예, 668년이 있고 676년 요들의 관계를 한번 보자 이게. 66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쉬운 말로 한다면 그죠? 예, 백제가 멸망을 한 거죠. 좀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비성이 함락이 된 거고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 황산벌 싸움에서 계백이 김유신한테 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황산벌에서 졌다. 이건 이제 계백 장군이 졌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예. 660년에 백제가 없어지면요. 그 백제 있었던 그 지역이 뭐가 되는가? 거기다가 당나라가 가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하나 꽂죠. 그래서 이 같은 말을 어떻게 또 외우시면 좋으냐면 웅진도독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이거 다 같은 말인 거죠.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쉬운 표현, 사비성 함락 이런 것들 다 같은 표현이고. 근데 오늘은 조금 수준 있는 표현으로 웅진도독부 이런 것들을 외워보자 이거예요. 근데 668년은 뭐예요? 이제 고구려 멸망이잖아요. 예. 고구려가 멸망했다. 고구려가 멸망한 건요. 이거는 보장왕이 항복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도 되는데 당시 이제 벌써 보장왕은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연개수문의 아들, 형제들, 특별히 동생, 난리가 났죠. 근데 특별히 연개수문의 아들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예.
남상이, 남산이, 남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남산이가 항복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남산이가 마지막에 항복을 하게 되면 이게 셋째 아들인데요. 남산이가 항복하면 그게 바로 고구려 멸망인 거죠. 그러면 옛날 그 고구려 땅, 그 멸망한 그 땅에는 뭐가 생겨요? 거기 세우는 게 안동도읍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없애고 거기가 아무런 명칭도 없을 수 없어요. 뭔가 없애면 거기다 뭔가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웅진도독부, 안동도읍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 한번 이거 표시해 봅시다. 문무왕의 제위기간. 문무왕이 몇 년이라고요? 661년. 이게 살짝 지나가서 여기 661년부터가 문무왕이에요. 661년부터요. 문무왕이 좀 더 가는데, 예. 문무왕이 681년까지거든요. 이거 한번 표시해 보시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바로 문무왕이에요. 당연히 그 앞에는 아버지 무열왕이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배워야 돼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네. 이쪽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여기다 웅진도독부를 세웠어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읍을 세웠어요. 그럼 끝나야 돼. 근데 여기다가도 뭘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당나라 애들이. 그러니까 문무왕이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왜 여기다 세우느냐? 뭐 좀 이상하다. 좀 느낌 이상하다 하는 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계림도독부라고 해요. 계림도독부. 도독부랑 도읍은 좀 달라요. 응? 도독부, 도읍은 그 중국 애들이 직접 와가지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설인기가 왔었다고. 근데 이제 도독부면은 또 그 나라 애들을 갖다 세워요. 응? 예. 부여용이라고 세웠고. 여기인데 이제 근데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신라는 망하지도 않은데 여기다 갖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계림도독부. 근데 좀 크다고 계림대도독부라고 여긴 시험에 냈는데 그거를 지금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사입니다. 이게 아주 이게 일찍 있었다는 게 충격적인 건데요. 663년에 계림도독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왕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외우겠습니다. 순서가 뭐예요?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웅진, 안동, 그 다음에 계림을 뒤쪽으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요거 두 개 사이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림도독부. 요게 이제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꼭 외우시고. 또 하나는 이제 안동도읍을 이제 이 고구려 옛날 지역에다가 당나라 애들이 만들어 뒀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저기 압록강 위쪽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오골성에서 고연무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 옹진반도 황해도 쪽에서는 건모잠과 안승이 일어났죠. 그 건모잠과 안승이 일어나가지고 또 뭐 안승이 건모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언제쯤이냐면은 이거 바로 일어났으니까 한 670년 정도에 건모잠, 안승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한성 지역에서 지금의 황해도 지역에서 옹진반도 쪽에서 거기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건모장과 안승이 뭐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이제 건모장이 죽고 안승이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고 있는데 문무왕이 보니까 얘도 참 딱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 좀 내려와라. 익산으로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익산에다가 만들어준 게 뭐예요? 익산에다가 만들어준 것이 그래서 보덕국이잖아요. 보덕국. 그래서 이때 다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승이 지들끼리 이제 왕이 된 적이 있었는데 보덕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것은 이거는 674년이에요. 이거 외운 적 있습니까? 저랑 같이 문제 풀 때 엄청 있었잖아요. 그죠? 응? 응? 이건 꼭 외워야 돼요. 674년. 이걸 외우시면 좋은 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덕국 그 다음 뭐 675, 676 이 세 개가 그냥 그대로 돼요. 674 보덕국, 675 매소성, 676 기벌포 전투. 676이 뭐예요? 676이 이게 바로 단군 축출인데 그 같은 말이 여기 지금 쓴 것처럼 기벌포 전투였잖아요. 그렇죠? 소부리조 기벌포에서 당의 설인기 군대가 당했다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의 순서들이 거의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아셔야 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안동도부가 있잖아요. 안동도부가 고구려 땅에 있는데 각 나라 애들이 깃발을 꽂아놓은 곳에서 바로 건무잠과 안승이 여기서 부흥운동을 하니까 거기서 견뎌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동도부가 670년을 지나면서요. 이 안동도부가 670년을 지나면서 얘네들이 안동도부가 여기 있던 도부가 저쪽에 요동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유, 한반도 땅에 있지 못하겠네.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여길 거치면서 요동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677년이죠. 676년에 통일된 이후에 677년에 옛날에 그 마지막 왕, 그 보장왕을 데려다가 너 요동이나 지켜라 이래가지고 요동 도독이라고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저 요동반도 쪽에다가 보장왕을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옛날 고구려 사람들 회유하려고 뭐 그렇게 만들어 뒀는데 나중에 이 보장왕이 요동 도독으로 만들어졌지만 자신이 스스로 부흥운동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흥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보장왕이 부흥운동했다고 하면요, 이 연도가 매우 중요한데 보장왕의 부흥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나온다면 통일 후에 뒤늦은 움직임들이에요. 보장왕의 부흥운동은 뭐다? 통일 이후에 뒤늦은 움직임이다. 그거예요. 요거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우, 제가 그려놓고 보니까 참 잘 그렸네요. 이거 좀 외우세요. 아주 꼭 외워야 되는 거죠. 여기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기 이제 같이 663년에 외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백강전투가 여기 있어요. 백강전투, 백총강전투가 또 같이 여기서 이제 같은 라인에서 나오기가 딱 좋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보니까 이제 알 수가 있겠어요. 거기 가는 결국 문무왕이 제위했던 661년부터 기벌포전투 676년 사이인데요. 기억번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이나 보덕왕이나 같은 말이에요. 봉했다. 언제일까요? 674년입니다. 보덕국이 만들어졌을 때예요. 그냥 안승이 왕이 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일찍일 수는 있어요. 670년인데 뭐 그래도 이 문제는 뭐 똑같지만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예. 신라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674년으로 푸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았다. 이거 상당히 일찍 했다. 언제? 663에 했다. 이것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고. 황산벌 전투 백제군 물질렀다. 660년. 아주 살짝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무왕 왕되기 전년도에 있었던 일인 거죠. 또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깨했다. 이건 몇 년부터 풀어야 된다고요? 677년 이후. 근데 딱 보니까요, 딱 1년씩 차이 나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시험 문제가 지금 기벌포 전투와, 그죠? 이 기벌포 전투와 지금 661년에 이 문멍의 제위를 가지고 낸 건데, 지금 오답으로 나온 게 그 바로 앞에 있는, 1년 앞에 있는 황산벌이 오답으로 나온 것이고, 또 기벌포 전투 바로 다음에 있는, 이게 676년이니까 그 다음 연도부터 있을 수 있는 보장왕의 뒤늦은 부흥운동, 그게 지금 오답으로 나온 거예요. 예. 문제 계기로 좀 더 자세히 이 시기 7세기 후반을 잘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삼국시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뭐 오늘 아침에 풀어본 거랑 비슷하네.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뭐 특별한 얘기도 없이 이거를 시험에 답 정도로 하기엔 너무 약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인생 걸고 하는 시험에서 이 너무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뭐 니은번처럼 욕살 뭐 이런 거 나오면 괜찮잖아. 고유어도 있고. 근데 이제 기억에는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 누가 몰라요? 너무하잖아요. 그런데요, 기억번을 다시 한번 봐요.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대요. 삼국 동그라미. 삼국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까? 다 영향 받았어요. 뭐 영향 받아요? 신분제 영향을 받아요. 뭐가요? 관등제 몇 등급이냐 이것도, 그리고 관직제도 그 관직 체계 자체가 다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뭐 고유한 단어도 없고 이런 거 외우기가 더 그렇고 막상 여기에 의심이 한 군데 가기 시작하면 이게 또 한두 끝도 없고 하는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장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의 133쪽이에요. 정말 찾아보고도 왜 찾았나 싶을 정도의 문장을 하나 볼게요. 133쪽 맨 밑에 줄에 보시면요, 그 니은번에 즉 다음에 붙어보세요. 즉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체계의 운영은 신분제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밑줄. 지금 제 책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기출문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2014년도 경찰 기출문장인데 그냥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체계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고구려는 대성에는 철역은지 그 다음 규모의 성에는 욕사를 파견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은 대성 동그라미 성 동그라미. 첫 줄의 대성과 두 번째 성은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성은 정말 큰 거고 성은 작은 거예요. 예, 대성. 지금으로 따진다면 무슨 도청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거기에 있는 도지사는 뭐예요? 욕살이겠죠. 근데 그 작은 규모의 성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철역은지래요. 이거는요, 좀 대강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대성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지금 두 사람 바꿔놓은 거예요. 대성 주인이 욕살이고 그 밑에 조그만 성은 철역은지인데 그거 바꿔놓은 거예요. 철역은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것이 아니고 욕살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질문, 대성이 뭐라고요? 도청 같은 거라고. 그럼 도는 뭐예요? 도. 그 고구려의 도는 오부죠. 오부. 오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행정구역이 오부잖아요. 그러니까 오부에 있는 게 대성이죠. 그러니까 거기 오부라고 써놔요. 오부에 있는 대성에 있는 사람이 욕살이죠. 응?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백제는 도성의 오부, 지방의 방. 아마도 그 방이 사비시대로 가게 되면 오방이겠죠. 그렇죠? 오부 오방일 텐데요. 맞고요. 디귿번은. 리을번에 십정 동그라미. 이 주의해야 돼요. 왜 십정이 됐어요? 구주인데 지방구는 십정이잖아요. 그럼 삼국시대 신라는 오주니까 육정이죠. 지금 이거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문육점 삼국시대 그랬잖아요. 그죠? 십정이라는 건 통일신라 때 쓰는 거니까 이것이 뭐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거죠. 굳이 그쪽을 바꾼다면 뭐 육정일 텐데 사실 육정으로 무슨 또 삼국통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 십정이라는 건 절대 여기는 쓰면 안 된다. 답이 그래서 2번이고요. 7번.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뭐 늘 있는 문제인데 요즘에 이렇게까지 짧은 문제 없었는데 그죠? 예. 1번에 대대로. 대대로는 고구려의 최고관직. 최고관직을 우리가 이제 수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내상은 발해의 최고관직. 수상입니다. 고구려의 대대로 발해 대내상. 최고관직. 유사하네요. 답이 1번이고요. 2번은 중정대 한번 정의해 보세요. 발해의 감찰기구. 발해의 감찰입니다. 발해의 감찰기구. 승정원은 정의해 보세요. 조선의 왕명출납기구죠. 조선의 왕명출납. 다르잖아요. 그걸 만약에 이제 앞에 걸 놔두고 뒤에 거를 바꾼다면 조선의 감찰기구 하면 그 옆에가 뭐가 되면 답이 될까요? 사헌부가 나와야 되겠죠? 굳이 이걸 답을 하려면 뒤쪽이 사헌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3번에 이성육부 정의해 보세요. 고려의 중앙관제죠. 고려의 중앙통치체제, 고려의 중앙관제죠. 그럼 옆에는 오경십오부는 이건 뭐예요? 오경십오부는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이죠. 너무 다르네요. 발해의 지방행정구역. 뒷부분을 바꾼다면 삼성육부로 바꿔야 되겠죠. 앞부분을 바꾼다면 그러니까 뒤쪽에 오경십오부를 놔두고 앞에를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바꾼다면 뭘로 바꾸면 돼요? 오도양계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성육부, 삼성육부 하든지 오도양계, 오경십오부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인제도 정의해 보세요. 고려의 인질제도죠. 또는 뭐 고려의 호족 견제 정책이죠. 고려의 지방세력 견제 제도인 거죠. 고려의 지방세력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인질제도입니다. 노급은요? 신라의 토지제도죠. 그죠? 신라의 토지제도죠. 예, 노동력 증발까지 가능한 토지제도죠. 근데 이 효과를 보면 완전 반대예요. 기인제도는 지방 세력을 억제하니까 결국 왕권 강화되거든요. 써보시죠. 왕권 강화. 근데 노급은 이건 귀족 권한 강화죠. 이건 취지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귀족 권한 강화죠. 그래서 기인제도를 앞에 놔둔다면 뒤쪽에 신라권 뭘로 바꾸면 짝이 맞을까요? 상수리제도 나와야 되죠. 상수리제도. 8번. 다음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화엄사 각항전은 다층식 외형을 지녔다. 화엄사 각항전 별표. 이미 이제 외우시겠지만은 그 17세기 세계 세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주사 팔상전 하나였지만은 이제는 화엄사 각항전에 또 하나 뭐 있어요? 그 기본서에 397쪽 찾아보세요. 397쪽에 뭐라고 표현해놨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은 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층 그랬어요? 맞죠? 위에 보세요. 다층 그랬죠? 다층. 예. 그래서 화엄사각항전,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은 17세기에 규모가 큰 다층 불교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8번의 1번 문제 보니까 다층식 외형을 지녔다. 맞는 말이에요. 그 세 개에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다층입니다. 17세기 거고요. 수석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인가요? 딱 봐서 충남 예산 수석사 버스 타고 갈 수 있다 싶으면 주심포예요. 3번의 부석사 무량수전 별표. 이건 진짜 우리가 엄청 연구했었잖아요. 그죠? 부석사 무량수전은 그 기둥에 공포에 우리 지붕까지 다 외우고 있는데요. 그죠? 248쪽 보세요. 248쪽 맨 밑에 보시면은 그림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게 공포는 주심포인데 지붕은 화려한 팔짝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 위쪽에 표 보시면 기둥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기둥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어요? 배흘림과 민흘림이 있는데요. 근데 무량수전은 배흘림입니다.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은요, 지금 여기서 기둥만 나왔지만은 다 외워야 돼요. 예. 팔짝, 주심포, 배흘림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독특하기 때문에 딴 거랑 좀 달라. 그다음에 그래서 답이 어쩔 수 없이 그래 4번이 답이 됐는데요. 밀려 답이 됐는데 덕수궁 석조전은 서양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서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서양 뭐라고 했어요? 서양 고딕 양식이 뭐예요? 아, 우리가 또 상식이 없네 또. 에? 고딕 양식이 뭐예요? 명동성당 가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명동성당 가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높잖아요, 높은 거. 그런 걸 이제 고딕이라고 한다고. 고딕. 응? 고딕 양식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나온 건 뭐예요? 덕수궁 석조전이죠. 여러분 덕수궁 석조전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덕수궁 석조전은 요 가운데가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납작해요. 고딕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납작해진 걸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고 이런 걸 갖다가 고딕 양식이라고 하고 그래요. 고딕이란 말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높은 첨탑이 있을 때 그때 고딕 그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덕수궁 석조전은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인 걸 르네상스식이라고 하고 고딕 양식은 수직적이에요. 명동성당이 여기에 해당돼요. 명동성당. 같이 알아두세요. 어차피 나온 거니까 이 명동성당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덕수궁 석조전은 이쪽에 해당이 된다. 혹시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지 마요. 찾아보시면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린 거예요.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보세요. 첫 번째. 종래 조선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했다 밑줄. 전 이것만 봐도 사실 알겠어요. 여러분 문장을요 막 주지 않는데요. 보세요. 우리 조선 문화할 때 농서에도 나오고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책이 있어.
그래서 농업 백과사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농학과 박물학을 뭐 했대요? 집대성 동그라미. 여러분 집대성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옛날 사람이 집대성 했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책으로 남아있거나 또는 뭐 학파 모양이라도 남아있어야지 뭐 있지. 그 사람이 집대성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백과사전이 남아있으니까 집대성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지금 농업 백과사전 이 느낌이 나야 돼요. 근데 계속 보시죠. 전국 주요 지역의 국가시범농장인 둔전 동그라미를 설치해서 혁신전 농법과 경영방법 동그라미. 뭔가 지금 경영 방식을 좀 달리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제안을 했대요. 둔전 별표. 이건 이제 둔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 둔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따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뭐 때문에 가르쳐 드렸냐면 정약용의 대유둔전 부분 기출문제 설명을 하면서 제 기출문제집에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었지만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거기다 제가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혹시 뭐 나중에 기출문제 찾아보시려면은 479쪽 가서 찾아보세요. 479쪽에 있어요. 국영농장 하면 뭐 떠올라요? 공동농장 하면 지금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영농장 하는 거 하려면 일단은 정조 때 실제로 있었던 저 수원에 있는 대유둔전 떠올라야 돼요. 대유둔전. 또 하나 떠올라야 되는 것은 정약용의 무슨 논? 여전론 떠올라야 돼. 여전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떠올라야 되는 것이 정약용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나왔지만 그렇게 이미 공부했단 말이에요. 응? 서유구예요. 서유구. 서유구만 알면 뭐 답은 4번에 임원경제지 고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르는 방법이 두 개예요. 하나는 백과사전 느낌으로 고르는 방법이 있고 또는 둔전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고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색경은 누가 썼습니까? 박세당이 썼고 산림경제는 홍만선이 있었고 관홍소초는 박지원이 있었죠. 예, 알아두시고 지금 해동농서와 임원경제지가 올해 2번 나왔습니다. 벌써 이 농서가 10번에 고려에 사행한 국가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문제는 제가 가르쳐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환구단 동그라미. 그래도 잘못 이해해서 많이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우리가 환구단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고 모양새가 제대로 갖춰진 것은 대한제국 때이지만은 그 이전에도 그런 기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남아있지는 않죠. 건축물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환구단을 만들고 마치 황제처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 이거예요. 언제 있느냐? 고려 성종 때라는 거예요. 1번은 성종인데요. 예,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외우겠습니다. 그렇죠? 환구단에서 제사를 올렸다라는 기록만 있어요. 예, 어느 왕 때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환구단은 뭐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제 태조 왕건까지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머지 보시면 2번에요. 성종 때 사직을 세워 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랬는데요. 사직을 세워 이건 뭐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사직을 세워 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요것도 기출 문장이긴 한데 성종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 기본서 혹시 있으시면은 226쪽 226쪽 보세요. 여태까지는 뭉뚱그려서 그냥 고려 이렇게 나왔었어요. 226쪽에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사직을 세워 지신과 토지신과 오곡신에 제사하고 그랬죠? 거기 밑줄. 그거는 그냥 고려 이렇게 여태까지 나왔었는데 점점 어렵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왕 때래요? 성종 때입니다. 그냥 성종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 기자사당. 이건 우리가 문제풀이하면서 했었는데요. 단군사당과 기자사당을 구분을 해야 돼요. 단군사당은 세종이고요. 조선입니다. 근데 기자사당은 그것보다 더 일찍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 숙종입니다. 이게 고려 문제예요. 외우겠습니다. 고려 숙종. 예.
의천의 형이었던 이 숙종, 이때 기자사당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 세종 때는 단군사당이 있다. 구분하자. 근데요, 이 기자사당이 뭐 이렇게 강조가 되어서 나온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얼마 전에 풀었죠? 이 문제 풀었었는데 안 나올 거라 생각하면서 풀었는데 저도 놀랐는데 하여튼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전 또 나오면 또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좀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요.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부의 건의, 이렇게 예부, 그 육부 중에 예부 있죠? 예. 예부의 건의로 기자사당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부가 우리 기자가 우리를 살렸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숙종이 그럼 한번 세워볼까요? 해가지고 1102년이면은 의천 딱 죽고인데요. 1102년 이게 딱 사만통보, 해동통보 만들고 활구 은병 찍어내고 할 때 딱 그때입니다. 그때 기자사당 있었어요. 좀 의무부여를 해가지고 알아두세요.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4번은 벌써 지금 3년째 나옵니다. 예종, 보건궁. 근데 보세요. 이 예종 보건궁이 제일 처음에 우리 시험에 한 4년 전쯤인가 한번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면 7급에서 나왔어요. 보건궁이 7급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다들 뭐 그런 것까지 내냐 했는데 그 다음에 9급에서 또 한 번 나오고 지금 또 한 번 또 나온 거예요. 7급에서 나오면 9급으로 옮겨온다는 거지 7급에서 나온 건 7급 문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9급이든 7급이든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9급, 7급을 구분하지 않고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봐야 돼요. 예, 바쁘죠, 그러니까. 예. 7번에 미출신 대의를 이루기 위해 효종 동그라미. 벌써 뭐 효종을 줘가지고 밑에 거 사료 해석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병자년, 아무래도 병자호란 같은데요. 네 번째 줄에 대의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큰 뜻이 지금 희미해졌대요.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으니 북녘 오랑캐 동그라미. 뭔가 지금 저기 그 북쪽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문제가 효종이라 그랬으니까 효종의 북벌 아니겠습니까? 그죠? 효종의 대의야 북벌이겠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남한선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했대요. 어영청 확대 별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서인 중심의 북벌이었던 효종 때의 북벌은 북벌한답시고 어영청만 키우고 말았죠. 예. 동그라미 이번에 훈련별대를 정초군과 통합하여 금유형을 발족시켰다. 저 오늘 아침에 이걸 했는데 사실 제가 이 문장을 못 봤었거든요. 내가 이걸 보고 했나? 뭐 그랬더니 아이 아주 미리미리 빨리 드려야 되는데 그죠? 훈련별들을 정초군과 통합하여 금유형을 발종시켰다 그랬는데 금유형 동그라미. 금유형은 정초군과 훈련별대를 합치면 이렇게 금유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왕 때예요? 숙종 때죠. 숙종 때. 이건 조선 숙종이겠죠. 예. 그러니까 요새는 금유형 발족시켰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너무 짧잖아요. 앞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문제 드릴 때 이렇게 좀 길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앞뒤를 다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풀죠. 3번에 뭐 중리배교 이거는 광해군일 테고요. 4번에요. 좀 새로 본 게 있어요. 호위청 동그라미. 호위청.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알죠? 총룡청과 수어청은 어느 왕 때예요? 인조 때죠. 이제 총룡청은 1624년이고 수어청은 1626년인데 뭐 수어청은 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총룡청을 외워둬도 좋겠어요. 총룡청은 몇 년이라고요? 16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괄의 난, 그죠? 이괄의 난을 계기로 야, 좀 더 확충시켜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총괄해서 만든 것이 총룡청입니다. 근데 앞에 호위청 동그라미. 이건 1623년인데요. 이건 뭐 오군영에 집어넣진 않는데 여기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병렬적인 군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넣어놓은 것 같아요. 호위청도 인조 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전체가 다 인조예요. 12번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복구한 것은 누굴까요?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죠.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복구할 때 같이 폐지된 거 있죠. 통리 기무함은 폐지했죠. 이거 꼭 외워야 되는데 대원군이 이모군란 때 90군대에게
초빙을 받아가지고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한 게 별기군 폐지하고 통리기무함은 폐지했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도 했어요? 1882년이겠죠? 이번에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양지함은 동그라미. 양지함은 지계 발급을 위해서 만든 관청은 뭐예요? 지계아문입니다. 대한제국의 지계 발급과 관련된 건데요. 대한제국의 지계 발급을 위해서는 일단 관청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토지조사, 양전 사업을 하기 위한 양지아문이 필요하고 지계 발급을 하기 위한 지계아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세요. 예. 뭐랑 뭐? 예.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인데 그 두 개가 나중에 다 지계아문으로 통합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건 아주 옛날 문제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양지아문, 지계아문 따로 갔지만 나중엔 지계아문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2번 언제겠어요? 지계 발급 언제 시작했습니까? 189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898년부터 시작해서 1904년 2월까지 했죠? 1904년 2월이 뭔데요? 러일 전쟁 때까지 했죠. 3번에 통리기무함은 설치, 이건 1880년이니까 아직 대한제국이 생기지 않았을 때고, 화폐제도를 은본위제로 개혁하고자 신식 화폐 발행장정을 공포했다 그랬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네요. 다시 은본위제 동그라미. 화폐제도를 은본위제로 한 건 언제예요? 가부 1차 가부개혁 때죠. 그때 그러면 1894년에 신식 화폐 발행장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건가? 근데 이게 중요한데 요거 자체보다도요, 이게 좀 나와서라기보다도 요것보다도 사실 연관되어 있는 한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게 있어서 요건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504쪽 잠깐 찾아보세요. 504쪽에. 기본서 504쪽에 밑에 각주 161번 보시면요. 거기 은본위제라는 말이 있습니까? 신식 화폐 발행장정 있습니까? 1894년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게 왜 거기 있는 거냐면 은본위제 하기 위해서 신식화폐 발행장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식화폐 발행장정 언제 한 거예요? 1차 가부 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문제를 계기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것을 계기로 신식화폐 발행장정이라는 걸 공포하면서 1894년에 은본위제를 채택하면서 이때부터 잔뜩 찍어내기 시작한 게 뭐다? 백동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백동화 때문에 그걸 오히려 더 외워야 되는 거예요. 1894년 이걸 계기로 백동화가 이때부터 엄청 찍혔습니다. 같이 꼭 알아두시고 13번 1922년 3월 그랬어요. 22년 동그라미. 22년에 뭔가 이 의거가 실패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한테 가가지고 써달라고 한 것이 그게 조선혁명선언이에요. 1922년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본 육군대장 두 번째 줄 중요하네요. 다나카 기이치, 다나카, 황포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타나카 기이치,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나카 육군대장. 김익상이. 근데 김익상은 하나 더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순서를 바꿔놨어요. 21년, 그 전년도 사건이 뒤쪽에 있는데요. 그 신문가정 중에서 누가 김익상, 이거 나왔네, 김익상이. 1921년 조선 총독부 건물에 폭탄 던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이게. 김익상이 두 개 했다는 거네요. 그죠? 총독부와 다나카. 어쨌거나 뭐 의열단이죠. 공화주의를 주창하는 내용의 대동단결 선언. 대동단결 선언 동그라미. 이건 어떤 단체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 내용이었지만 나오면 또 보는 겁니다.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인데요. 이건 어떤 단체가 한 건 아니에요. 누가 한 거냐면은 한번 써볼래요?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등등.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런 사람들 14명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들 14명의 그들 이름의 그들 명의로 내놓은 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단이다 뭐 이렇게 하긴 좀 힘들고요. 이번 이 조직에 속한 이봉창은 어디예요? 한인애국단이죠. 일왕이 뭐예요? 히로히토겠죠. 폭탄을 던졌다. 이건 1932년에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을 말하는 것이고
3번 일부 구성원을 어디에 보냈대요? 황푸군관학교. 아주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알았죠? 황푸군관학교. 1926년입니다. 1926년. 제 예상에요.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나온 적 없어요. 근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건 어떤 식이냐면은 의열단이 1920년부터 26년까지 주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26년부터 그 이후에 의열단의 활동들이 시험에 이제 답으로 나올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황푸군관학교예요. 그 다음에 32년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조선혁명 간부학교. 또 그게 답일 거고.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열단의 의거, 활발한 의거를 주고는 결국 뒷부분, 이들이 결국 그거 다 포기하고 의열투쟁 포기하고 황푸군관학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었다. 그리고 민족혁명당 만들었다. 까지죠. 민족혁명당부터는 거긴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그 이후로까지 나오긴 좀 힘들다고 보고 세 개가 답일 거예요. 의열단이 나오면 황푸군관학교, 조선혁명 간부학교, 민족혁명당 그래요. 답은 3번이고요. 사이토 조선총독에게 폭탄 투척한 사람은 강욱이죠. 이 폭탄이라고 하니까 좀 썰렁하네요. 그죠? 영국제 정품 수류탄인데요. 1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 역사서는 그런데요. 반가운 문제죠. 이걸 아주 깊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특별히 두 번째에 있는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무통. 마한을 중시하면 마한 동그라미. 마한 이퀄 사만입니다. 사만의 대표가 마한인데 사만 정통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삼국은 무통이래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어디도 정통성이 없대요. 그냥 통일 신라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국무통이란 말의 별표. 이건 문제로도 풀어봤고 핵심력 특강에서도 했었고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저랑 같이 풀어봐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작년 7급 기출이에요. 꼭 해야 된다고. 바로 직전 7급, 직전 지방직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17년 7급 기출이란 말이에요. 삼국무통. 요 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또 계속 나오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시면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 별표. 이 말을 넘어가면 안 돼요. 치밀한 고증. 고증이야 18세기 실학자들이 대부분 고증적인 역사서술을 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치밀한 고증. 이 말은요. 안정복에게만 씁니다. 그래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표현을 이 사람에게만 극찬을 한단 말이에요.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치밀한 고증. 치밀한 고증 누구라고요? 역사서일 때는요. 특별히 18세기에 나올 때는 안정복에게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예. 이 치밀한 고증이라는 말이 뭐 사회복지 시험에 서울시 시험에 벌써 여러 번 나왔다고요. 단군 조선에서요. 기자조선으로 거기에서 이제 위만조선으로 그리고 삼국시대로 그리고 통일신라로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가는 뭐 이런 상황에서요. 위만이는 찬타랑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자리는 마한, 다른 말로 사만이 들어가야 된다. 요게 바로 사만정통론이에요. 사만정통론. 근데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얘네는 무통이다. 무통이라는 것은 정통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는 것처럼 보자. 이 사만의 그 정통성은 바로 누구한테 이어진다? 신라로 이어진다. 통일신라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뭐 뒷말은 필요 없이 요게 딱 안정복의 논리예요. 안정복의 논리를 외우세요.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 부분이 나오든가요. 사만이 정통이다 나오든가 삼국무통이 나오든가. 사실 이게 쉬운 거예요. 사만정통이 쉬운 것이고 삼국무통은 사실 역사를 잘 알아야지 하는 건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다시 나온다고. 오늘 한 것도 다음 시험에 또 나와요. 여태까지 아주 가까이 있는 시험이었지만 겨우 지금 다음에 서울시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연구한 거 또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는 또 나온다고 또 그렇게 나와요. 예.
답이 그래서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일단 여기에 보면요. 임진왜란 사건이 있고 정유재란 사건이 있어요. 임진왜란께 2개, 정유재란께 2개니까 벌써 그것만 전후관계로 둘둘 나눠놓기만 해도 벌써 답은 벌써 고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니은과 디귿의 관계를 좀 보시면은 의주로 피난했던 국왕, 선조겠죠? 일행이 한성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의주로 갔다가 선조가 돌아오려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서울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서울을 최종적으로 찾은 전투가 뭐게요? 그게 바로 권율의 행주대첩인 거예요. 거기 디귿번에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했대잖아요. 행주산성 동그라미.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해서 서울에 들어온 일본군들을 없애줘야 의주에 갔던 선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격파 동그라미 하니까 니은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디귿이 되어야 니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이 정도인 것이고. 이제 요즘에요, 자꾸 내고 있는 게 뭐냐면 벌써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분위기가. 옛날엔 정유재란 뭐 얘기를 따로 잘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체 합쳐서 1592년부터 98년까지를 다 임진왜란 이래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좀 이렇게 구분하려는 것들이 자꾸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계속 요새 그래서 계속 갈라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유재란 단계에서 정유재란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까요? 1597년부터 98년까지인데 그 두 해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애들이 다시 쳐들어온 건 1597년입니다. 97년 1월부터 그냥 97년 시작되자마자 바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오면서 얘네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 누구 만날까봐. 이순신 만날까봐. 그래가지고 이순신을 계속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순신을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이중첩잘도 가지고 계속 또 우리나라에 또 뭐 한 사람 보내고 뭐. 그래 결국 이순신이 일본 애들의 농간에 이간질에 우리나라 애들이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대신 싸웠어요. 그래서 원균이라는 사람이 싸우다가 아주 크게 망했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순신이 나와가지고 명량 이런 거잖아요. 울들모 응? 신에게는 이런 거. 기억번에 보세요. 명량 동그라미. 명량이 먼저 겠어요? 리을번에 원균이 먼저 겠어요? 원균이 싸울 때 이순신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고. 웃긴 얘기죠. 예. 거기 7천량 동그라미. 되게 비싼 전투인가 봐요. 그죠? 7천이네. 7천량. 이게 1597년입니다. 97년 여름이고요. 명량대첩은 97년 가을이에요. 몇월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그랬죠. 그래서 원균은 여름에 그 망한 전투를 한 거고, 이제 다시 가을에 풀려난 이순신이 명량대첩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좀 요거는 조금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해가지고, 요 1597년과 이 1598년을 조금만 정리 좀 할게요. 많지는 않고요.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1597년에 첫 번째 전투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로 친다면. 이순신이 원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이 바로 1597년 1월에 얘네들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2월, 3월에 싸웠어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균이가 싸웠다. 그래서 원균의 무슨 전투라고요? 몇 천량? 7천량? 7천량 전투. 예.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름이에요. 이제 가을이 됐단 말이에요. 가을에 이제 이순신이 풀려났다고. 그래 이순신이 역시 이순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이 싸운 게 바로 명량대첩이에요. 근데 명량대첩인데 명량은 이제 해군으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군으로 올라가고 있는 즉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일본군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중간에 또 내륙에서 막아준 사람들이 있어.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직산 전투라고 하거든요. 직산. 여기 같은 거예요. 여기 사실 두 개 다 9월인데요. 이 명량대첩이랑 직산대첩이 있어요. 직산 전투. 대첩이라는 안 하죠. 1998년 말에 가면 이게 마지막 전투인데 노량해전이 이때 있는 거예요. 4개 외우시라고. 보시면 이제 원균의 7천량이 있고요. 명량이 있고 이건 이순신 거고 같은 시기에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명량 이러고 싸우고 있고 북상하는 왜군을 중간에 끊어놓은 것은 직산에서 막았다 그래요. 직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노량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순서를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량과 직산은 순서를 안 부를 거예요. 동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산을 꼭 알아두세요.
나올 거예요, 또.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었고요. 좀만 더 보시죠. 16번. 문상계와 무상계. 주의사항 알려드렸었잖아요. 절대로 이거는 문신, 무신 개념 아니라고. 그죠? 중앙과 지방 개념이지, 이건 문신, 무신 개념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1번의 중앙 동그라미, 3번의 중앙 동그라미. 그러니까 중앙자만 나오면 그 뒤에가 문반이든 무반이든 상관없이 다 뭘로 가야 돼요? 문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탐나의 지배층 여지주장. 딱 봐서 지방 느낌이 나면 그거는 무산계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번처럼 성종 때이겠죠. 그래서 기본서의 182쪽에 보시면요. 기본서 182쪽에 그 성종의 182쪽 성종의 6번 보시면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문무상계 제도를 시행하여 중앙 문무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 문무관 그랬잖아요. 중앙 문관과 무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 문관 무관은 뭘로? 문상계로. 또 향립 탐나 왕족 등은 뭘로? 무산계로. 이거는 지역 개념이에요. 문신 무신 개념이 아니에요. 17번 밑주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백오인 사건 아시죠? 누가 죽을 뻔한 사건이에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백오인 사건인데 이런 백오인 사건으로 몇 명이 투옥됐게요? 105명. 600여 명이 검거되고 105명이 투옥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죄로 풀려나고 몇 명만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구입니다. 이런 백오인 사건에 김구 선생이 아주 직접적으로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왜 김구가 특이하냐면 백오인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닌 특별한 사람이 김구예요. 그래가지고 좀 색깔이 혼자만 달라. 그래서 김구가 특별히 좀 많이 언급이 돼요. 알아주세요. 백오인 사건과 김구가 아주 직접적이다. 특별히 아주 오래, 그 중에 특별히 오래 감옥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김구예요. 그래서 신민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두 번째 줄에 안학사건, 이거 외워야 되죠? 안학사건이 바로 안명근이 한 건데요. 안명근, 안중근의 사촌 안명근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요게 바로 확대 해석이 된 게 백오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연루되어 일제경제에 체포되었다. 끊고 이게 바로 안학사건과 관련된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됐다 이런 뜻이야. 많은 사람이지만 김구가 거기 들어가요. 또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 열렸잖아요.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가 막 싸우고 그럴 때, 그죠? 신채호 안창호가 막 싸우고 그럴 때 아유 그만둡시다 그랬어요. 이 회의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국민대표회의에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했대요. 일단 끊고 여러분 이 회의에 해산령을 이렇게 내렸다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상유지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상유지파, 박은식, 김구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아예 아주 확실하게 줘버렸어. 한국국민당 별표. 몇 년도입니까? 1935년이잖아요. 1935년에 김원봉 중심으로 의열단 중심으로 오당통합 민족혁명당 만들어지니까 임정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김구가 만든 것이 한국국민당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남북협상. 1948년 4월에 남북협상. 그 다음에 2번은 누굴까요? 김원봉이겠죠. 조선민족혁명당이 그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다. 김원봉이겠고. 안재홍과 함께 건준을 주도적으로 주식했다 하니까 이건 여운형이겠죠. 4번에 대통령 직선제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건 뭐 크게 보면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뭐 직접 했다기보다는 당시 국무총리 이름은 장택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뭐 거기까지 묻는 건 아니겠지만요.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승만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건 뭐 굳이 한다면 김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승만을 항상 시험에 그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낸 거예요. 네. 18번에 1933년에 중국인 부대와 33년 동그라미 한중연합작전은 몇 년이에요? 32, 33입니다. 32, 33 두 해에 한중연합작전이 다 있어요. 한국 독립군의 전투와 조선혁명군의 전투가 다 이때 있습니다.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 동경성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대전자령 동그라미, 대동쌍사 다 나왔네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 중국인 부대는 누굴까요? 이게 지금 한국 독립군이니까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끌었으며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대동쌍사 그런 거잖아요.
중국인 부대는 중국 호로군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국 독립군이죠. 동경성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말고 두 개 더 써보세요. 대동쌍사하기 뭐예요? 대전자령, 동경성, 쌍성보죠. 쌍성보. 자는요. 대동쌍사, 사는요. 사도하자죠. 사도하자. 쌍성보 전투와 사도하자 전투. 18번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출문제를 통계를 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럼 뭐 항상 나오면은 한국 독립군의 오답은 조선혁명군이겠죠.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조선혁명군이 보통 두 개씩 들어가요. 이 문제도 그래요. 거의 이렇습니다. 2번에 보세요. 양세봉의 지휘하에 흥경선 전투. 4번에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 우리 외우고 있는 거 다 있네요. 그죠? 조양의 영흥. 그죠? 조양의 고향이 영흥이에요. 조양의 영흥.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으며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으며 영릉과 흥경성. 맞지요? 그래 이제 답은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 독립당의 산하 조직 밑줄. 한국 독립당이라는 조직이 군대식으로 바뀐 게 한국 독립군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독립당에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같은 얘기고요. 1번에 대순 국민군단을 창설했다. 이건 어떤 조직을 얘기하기보다도 박용만이 했다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대순 국민군단 박용만이 어디예요? 지역 문제로 나오죠. 하와이에 했죠. 하와이에. 좀만 더 할게요. 19번에 미추친 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친일 내각과 이협약을 체결을 했대요. 이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요구해서 관철시켰대요.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했다. 뭐 느낌이 딱 1907년입니다. 벌써. 그렇죠? 네. 그런데요. 1907년을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헤이그 특사가 언제입니까? 1907년이죠. 근데 1907년인데 지금이야 네덜란드 헤이그 가는 거 하루면 가고 사실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데 예전에는 한 달 넘게 걸렸다고요. 그래서 헤이그에 간 게 6월에 갔어요. 1907년 6월에 갔는데 7월 초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했다고. 근데 가는 동안에 이미 소문 다 났어. 이상설, 이준, 이희종이 헐버트랑 같이 헤이그에 갔대. 한 달 내내 일본 애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월 초에 거기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준은 죽고. 그래서 이미 도착했을 때쯤에 고종퇴위는 거의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907년을 정리해 볼 텐데요. 6월에서 7월까지가 헤이그 특사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정밀하게 정리할게요. 그 소식을 들은 일제가 고종을 강제퇴위시키는 게 언제냐면 7월 20일입니다. 적어보세요. 7월 20일에 고종을 퇴위시켜요. 그럼 누가 즉위해요? 순종이 즉위한 거죠. 그래서 양위했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즉위하자마자 새로운 체제를 만듭니다. 순종 이렇게 통치해야 돼 하면서 7월 24일 적어보세요. 7월 24일에 발표한 것이 한일신협약입니다.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죠. 그래서 이게 1907년 7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7월 24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즉위시키자마자 즉위 기념으로 한일신협약 이러고는 그리고는 7월 말에 7월 31일 써보세요. 7월 31일이라고도 하고 뭐 그 다음날까지 되어서 8월 1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7월 말이에요. 7월 31일에 군대 해산합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박승환이 자결해요.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그래서 자결한다고.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있는 거 뭐예요? 헤이그죠? 그 다음에 고종퇴위고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이고 그 다음에 군대 해산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순서. 예. 이 문제에서는 그걸 아주 자세하게 묻지는 않고 있지만은 여러분 요거 꼭 알아야 돼요. 어쨌거나 이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한일신협약은 차관정치죠. 근데 한일신협약은 차관정치라고 했지만 차관 얘기 안 나온다고 그랬죠. 누구를 띄워주는 거예요? 통감의 권한 확대죠. 그래서 통감 뒤에 이런 말이 붙죠. 통감의 동의를 뭔가 얻으래. 통감의 지도를 받으래. 통감의 승인을 얻으래. 통감의 추천, 지도, 승인 이런 말들. 4번에 추천 동그라미. 통감이 추천? 이러면 이게 정미칠조약이에요. 답이 그래서 4번이 된 것이고 뭐 1번과 2번 헤이그 특사 파견, 최익현
의병운동 이거 다 을사조약과 관련된 것일 테고 3번은 뭘까요?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됐다. 메가타가 들어온 게 뭐예요? 제1차 한일협약으로 들어왔죠. 재정고문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제1차 한일협약으로 들어온 거죠. 자, 문제 마지막 보시면요. 다음 합의문 그랬어요. 거기 밑에 1번 보시면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의 합의를 보았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가 자주적 통일이고요. 둘째가 평화적 통일인데 셋째가 중요한데 셋째를 쏙 빼버렸어. 셋째를 이명호가 엄청 강조하는 걸 알고 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빼버린 거예요. 우리 기본서 잠깐 볼게요. 기본서에요. 646쪽. 646쪽에 거기 중간에 사료 있죠. 사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뭐 있어요?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을 실현해야 된다. 셋째 뭐예요?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셋째가 빠져 있어도 이 첫째, 둘째 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7.4남북 공동성명은 회담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단어? 왜냐면요, 이게 남북 적십자 회담 하다가 잘 돼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직통전화도 무슨 용 직통전화예요? 남북 회담용 직통전화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사료 보세요. 여기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 문제 4번에 보시면 쌍방은 뭐시기 남북 적십자 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그랬어요. 회담 동그라미. 그래서 회담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회담을 계속하고 회담을 위한 한 라인 직통전화도 개설하고 이게 바로 7.4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4남북 공동성명 나오면 답은 뭐라고요? 답은 아예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남북 조절위원회 그랬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답이 2번이에요. 이건 남북 기본합의서의 동시는 어떻게 되냐? 노태우 때인데, 그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3번은 뭐 6.15 공동선언 얘기하는 것일 테고,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어요? 쭉 설명드리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보시고 좀 정리 좀 잘하시고 하여튼 기출 문제는 우리가 좀 호들갑을 좀 떨어야 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